알렉산더 그 용맹스러운 젊은이에 대해서 이제 보여줬죠. 이게 참 같은 30대 초반에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도 이 지저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차이죠. 알렉산드로스한테는 이 젊은이나 이 양반, 나보다 한참 형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 다리우스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뭐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고 정복할 수 있는 거 다 정복하고, 그리고 머리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얘기를 더 진행을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이때 이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우스 3세입니다. 예전 그리스와 싸웠던 왕은 다리우스 1세고, 근데 다리우스 3세와 알렉산더가 이제 붙는 거죠. 붙는데 이겼어. 그것도 속전속결로 이기고, 소아시아 먼저 제압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상당히 춥네. 지금 이제 영하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와, 한 2, 3일 만에 이렇게 추워지네. 하지만 저는 지금 밑에 내복을 입고 있고 위에도 사실 껴 입었습니다. 근데 다리우스 3세 이제 뭐 거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수사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거기에서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수사, 바빌론, 페르스페 페르시폴리스. 나 지금 또 이렇게 자신감 없으면은 갑자기 생각 안 나버리거든요. 이런 도시들로 처음에 진격을 안 하고 나중에 진격을 하는데, 쑥대 맛이에요. 쑥대 맛. 그냥 쑥대 맛이고, 게다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힌두쿠시를 넘어가죠. 왜냐면 인도 측도 용병? 내가 지금 용병이라는 표현을, 어쨌든 연합군이라고 하죠. 용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게 동양사회랑 너무나 큰 차이가 사실 나죠. 동양사회에서는 어디 이렇게 할 때 용병 주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딘가 우리 역사에서 용병으로 이렇게 말하면 또 신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어쨌든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면은, 이제 그 참전하신 그 분들 뭐 다 아버지 또래의 그 분들이고, 애국심 하신 분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베트남전 참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용병 이렇게 이해해볼 수 있다. 제가 지금 고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를 한번 이렇게 해본 것이고, 또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고대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용병들이 이집트고 인도고 이런 데서 다 왔기 때문에 이집트고 인도고 다 밟아먹는 거야. 근데
그 밟아 놓다가 갈 수 있는 거의 끝까지 다 가는 도중에 젊은 나이에, 나이는 지금 제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안 납니다. 지금 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도서관에서 요즘에 잠깐 도서관 못 갔거든요. 집에 있는 책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 훨씬 더 이제 여러 분야를 읽은 다음에 메모리에 있을 때 바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 가소성 다 날라가 버렸지. 33살로 내가 지금 33, 4살로 30살? 뭐 이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30대 초반. 근데 그렇게 완전히 이제 말발굽이 닿는 모든 곳을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승리를 그래도 했어요. 이제 그리스 세계가 페르시아 세계를, 동양과 서양을 대표하는 역사책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서양에서 지들끼리 싸워놓고 한자 문명권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페르시아가 동양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란이잖아요, 이란. 근데 그리고 이란 쪽은 이제 문화권적으로는 중동 문화권, 현재로서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 문화권 아니고 좀 달라요. 종교도 다르고, 조로아스터교, 아후라 마즈다가 이제 사실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선신과 악신으로 나뉘고 막 이렇게 되고, 결국은 아후라 마즈다가 이제 그 짱신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하는 건데, 조로아스교. 근데 그러면 그리스가 그들의 역사, 이제 타자화된 그 역사책을 우리가 보니까 역사에서 서양이 동양을 이긴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내려볼게요. 우리가라고 하는 건 좀 여러분에게 생각할 여지를 좀 두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가고 나서 그 세계는 다 갈갈이 찢어지죠. 그 밑에 이제 후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장군들이 다 찢어먹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페르시아도 건재하고, 또 페르시아랑 싸운 건 페르시아 건재하고, 페르시아 영향권에 있던 이집트도 건재하고, 또 시리아 문제가 지금까지도 늘 문제인데 시리아도 건재하고. 시리아는 참 역사적으로, 그때는 이제 시리아가 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뭐 어떻게 보면은 역사에서 늘 역사의 페이지에 쓰이네. 그때는 좀 더 셌지. 거기도 한 덩어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근대 네덜란드를 말하고 고대 그리스를 말하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경선이랑 다 다릅니다. 커요. 옛날 거는 더 그 영향권이 더 커요.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인도도 인도대로 또 그때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도 그냥 북쪽 중심, 남쪽 중심 뭐 통일한다고 하는데 사실 통일이라기보다는 연맹체에 가까워. 연맹체. 마한, 변한, 진안 같은 인더스강에 그런 연맹체들이 다리우스 왕이 된다. 그렇지. 다리우스 3세 그 도와줬다가 알렉산드로스한테 팍 깨져버리지. 깨지고 힘의 공백. 연맹체들이 다 그냥 저기 하는 동안에 패자로 떠오른 게
바로 마우리아 왕조예요. 그나마 북쪽을 왕조답게, 마우리아 왕조는 그래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북쪽은 다 복속을 했기 때문에 힌두쿠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쇼츠를 하나 했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중간에 지금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오디세이를 하는 거니까는 그런 것들을 쇼츠로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용병이랑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용병을 보내는 나라나 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자 문명권은 그런 게 별로 없고 힌두쿠시 파메르 근처부터 해서는 많이 있죠. 용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있죠. 현대에도. 근데 고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 용병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찢어져요.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마케도니아 정도의 수준의 그 문명이 페르시아 정도 수준의 문명을 계속해서 통치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다라고 하는 증명이기도 하죠. 반증. 왜? 다 깨지고 나서 뭐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대로, 그러니까 몇 분이 된 거야 사실. 뭐 4분 됐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몇 분이 된 거야. 분할이 다 됐다고. 몽골이 나중에 다 분할되듯이. 나중에 정체성이 사실 같은 정체성도 아니야. 근데 그러고 나서 마케도니아가 뭐 별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센 데가 이집트예요. 역시 오리엔트가 세요. 왜냐하면 오리엔트는 이제 그 큰 엄청나게 큰 동서의 역사에 쓰여진 대로 보자면 동서의 전투였던 페르시아전, 이 알렉산드로스의 전쟁에서 5천년 6천년 전부터 고도의 문명이 발달해서 그런 지역이니까,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앞선 지역이니까 여전히 이집트가 가장 문명 수준이 높아. 그 시기에도 바로 찢어지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의 평가예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옥시던트가 오리엔트를 이제 점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이제 좀 거칠게 쓰는 문명과 문화의 차이. 문화적으로는 지배를 했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 지배를 하듯이, 대중문화가 미국 대중문화잖아요. 지금 대안적으로 나온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미국적인 문화만 살아남지 이탈리아에서 나온, 프랑스에서 나온 새로운 그 문화 운동들이 줄기차게 현대 사회에 있었어요. 뭐 전반적인 문화에서, 이를테면은 영화도 대중문화, 영화가 뭐 대중문화의 뭐 가장 또 한 정점이죠. 그런 데서도 지배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문화 운동들이 있는데, 의의가 있지만은 처참하게 깨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그 식문화, 한식 이런 게 이제 그
한류의 또 굉장히 큰 부분인데, 식문화도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이탈리아네. 이탈리아에서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제가 지금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시안 게임이랑 올림픽이랑 연속으로 우리가 개최를 할 그때 이탈리아에서는 슬로우 푸드 운동이 있었죠. 프랑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문화적으로 좀 다르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안 되지. 그 점령지 모두 그리스 문화가 굉장한 영향을 주고, 특히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냥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랑 계속 혼혈을 시키고, 또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도시를 계속 만들고, 그 헬레니즘적인,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쓰고 헬라어가 이제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문화가 우리 인터넷 보면 영어가 대부분이잖아요. 영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영어 교육 전 세계적으로 뭐 영어 잘하면은 어디 가서도 다 되잖아. 그걸로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밀덕이 아닌데 기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 참 불가사의 죠? 불가사리겠지인가? 또 헷갈리네. 불가사의한 게 있어요. 처음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붙을 때, 그리스가 방어할 때는 중장 보병이 페르시아의 기병을 다 막았어요. 기병이 활동하기 힘든 어떤 뭐랄까 전략이나 아니면 지형적인 그런 걸 활용을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전차가 오긴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폴리스 그쪽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로 가니까는 전차 부대가 나올 거 아니야. 평원 같은 데서는 전차가 짱이잖아요. 뭐 지금 전차 기술이야 뭐 평원이 아니어도 독일이건 뭐 이스라엘이건 전차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데들이 전차로 밀고 나가는 데가, 척박간탕도 그냥 전차로 다 밀고 나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전차가 지금 전차는 아니잖아요. 지금의 기갑 부대는 아니라고. 그러나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전차 부대가 있는데, 이 전차 부대를 이번에는 전차 부대가 분명히 나왔을 텐데 또 이겨. 뭐냐, 이게 전술적으로 이순신 장군한테는 잽도 안 되겠지만 상당한 전술 전략가였던 거지. 필리포스가 그랬고 그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세하게 그 역사 기록을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측면 공격이라든지 뭐 하여튼 별의별, 지금 제가 축구 보고 나왔는데 야, 은바페 장난 아닌데? 아이씨, 측면에서 그냥 스피드 가지고 막 돌파하고. 프랑스 엄청나네요 보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포르투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 두 영웅이 나이가 이제 거의 중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아마, 이 월드컵이. 근데 그런 전술 잘 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전쟁에서 기록에 많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근데 그 보면은
보병술 엄청 잘 쓰고요. 그리고 거기는 페르시아가 원래 기병으로 유명했었는데 아테네나 저기 스파르타는 기병은 뭐 보잘것 기병이 없이 보병으로 했잖아. 근데 마케도니아는 기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늘 북방계 민족이 늘 잘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고대에 보면은 고구려 같은 데는 기마술이 엄청나잖아요. 몽골도 그렇고 북방 쪽은 워낙 유목 생활이고 또 말이 많이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또 환경이고 해서 마케도니아도 기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역사 기록으로 봤을 때는 전차 부대를 이길 수 있었던 거. 전차 부대. 기갑 부대라고 해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페르시아에는 가장 무기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는데 보병과 또 하나 기병. 그래서 기병이 아마 속공을 펼쳤을 거라고. 속공을. 근데 페르시아보다 더 이제 빨랐던 데는 거기 이제 제가 이 중장보병도 그렇고 기병도 그렇고 이제 각각 시대에 어떻게 조금씩 다른지를 좀 찾아봤는데 등자 같은 거는 동북아 벨트 여기에서 가장 빨리 썼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옷차림의 차이만 있더라고. 어떤 식으로 어떤 재질로 이 옷을 하는지 약간의 좀 무거운 거를 두를 때도 있고 가벼운 걸 두를 때도 있고 별거 안 두를 때도 있고 그래요. 몽골도 사실 두꺼운 거 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겼고 어떤 차이인지 군사적으로는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그때 기병의 역할이 속공에선 분명히 보병이 어떻게 뭐 속공 전차가 말이 끄는 탱크나 장갑차 같은 그런 건데 그거를 보병이 막을 수는 있지만은 속공하기는 어렵지. 속공에는 거기 기병이 기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세고 제국의 역사가 제국의 체험이 농축된 곳을 무너뜨리고 나서 바로 깨지고 각각의 질서로 돌아가. 근데 그 질서 속에 헬레니즘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는 양갈래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마케도니아 그 자체로는 문화적 역량이 대제국을 유지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분오열 되는 거야. 그 넓은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막 공백기를 만들어서 세워버리고 마우리아 왕조 같은 걸 세워버리지만은 바로 분열이 돼. 왜냐면 거기가 문명 수준이 만만치 않게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화의 수준, 씨앗을 가지고 간 거야. 씨앗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씨앗이 이집트 같은 데에서도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가 이제 가장 큰 도시야. 거기가 뭐 거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10만 장소가 있었고 거기가 가장 잘 나갔고 거기는 자체 역량 플러스 그걸 또 수용을 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훗날 이제 연결되는 석굴암 본전불 이것도 이제 그 시기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헬레니즘적인 요소들이 힌두쿠시를 넘어오면서 바로 상을 세우는 대승운동이 일어날 때 바로 헬레니즘적인 상이 세워지고 그게 점차 동양으로 오면서 뭐 윈강
이 오도로스 바로 옆쪽으로 윈강 사원 있죠. 윈강, 룽먼 이런 사원이 있고 거기만 해도 투박해. 근데 우리나라는 또 K컬처 대단하잖아. 본전물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문이 열렸습니다. 마케도니아 자체의 문명적 역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었으나 헬레니즘의 씨앗을 심어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가 드디어 페르시아 세계를 이제 평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 얘기의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